예,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초강경 고립주의로 알려진 상원의원 밴스를 부통령 후보에 뒀죠. 그래가지고 유럽은 아주 기겁을 하고 우크라이나 망조가 들렸다 뭐 이런 비명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강경 고립주의 밴스의 그 행적을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밴스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선수 중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데이비드 삭스 같은 그 페이팔 커넥션입니다. 백모셀의 탈출 자유구독료도 페이팔로 보내줄 수 있죠. 예, 그 페이팔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암살미수 피격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에는 좀 온건한 좀 중도 이미지의 부통령, 원래 그렇게 해요. 자기 이미지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약한 이미지를, 그런 사람을 부통령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 루비오 같은. 근데 이 수염길은 불과 39살짜리 초강경 고립주의로 알려진 제이디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했단 말이에요. 저도 좀 상당히 처음에 이거 뭐야, 이거 무지하게 세게 나가네. 예. 밴스는 우크라 지원에 극렬 반대한 선봉입니다. 심지어는 뭐 되도 않는 소리도 막 주워 섬겼어요. 우크라 지원은 네오콘 음모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피스트들이 그런 말 하는데, 네오콘은 중동이죠. 그리고 네오콘은 파병입니다. 여기는 중동도 아니고 파병도 아닌데 왜 네오콘이라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 don't care. 우크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진실은 뭐냐. 우크라가 넘어가면 시진핑의 간땡이가 붙는데 지금 중국 잡겠다는 거 아니야. 시진핑 간땡이 보면 미국 피곤한데. 세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 혹은 이게 참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인데, 우크라가 지금 이제 그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이제 미 상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법안이 걸려 있는데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죠. 반대자들은 그 필리버스터 하러 이제 그 제이디 밴스가 나와가지고 한 6분에 걸쳐서 동화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동화 작가 닥터 수스의 All the world you will go, 그러니까 내가 보게 될 이 넓은 세상, 이런 그 동화를 읽었어요. 좀 많이 사람 약 올리는 짓이죠. 동화나 좀 들으면서 살아, 이 사람들아. 전쟁에 무기 보낸다고 그래. 그런 그 비아냥인데 아주 냉소적인. 한 6분 정도 읽었습니다. 그 발언 중에.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는 딱 뭘로 찍혀 있는 거냐면 이건 초강경 고립주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류 따라서 막 표변하는 그런 대왕 사고로 아니냐, 대왕 그 변신, 키메라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16년 발언들입니다. 내 입장은 트럼프는 절대 안 돼. 네버 트럼프입니다. 나는 그 사람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트럼프는 정말 멍청한 바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히틀러가 될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혹은 닉슨 같은 냉소적 개땡땡일 수도 있습니다. 개땡땡. AS, 예. AH죠. 예, AH. 그 다음에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2016년 NYT에 기고문을 써서 트럼프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때 기고문 제목이 그거예요. 왜 트럼프의 반전 메시지가 백인에게 먹혀들고 있을까? 나는 도저히 트럼프란 인물을 참고 견딜 수 없다. I cannot stomach Trump. 트럼프는 도끼에 같은 사람이고 미국 노동자 계층을 어두운 길로 끌고 들어갈 사람이다. 그 심지어는 나는 그 제3 후보 찍을 수도 있다. 나 공화당 지지자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 되는 것보다는 제3 후보 찍겠다. 이런 극언을 했었어요. 2016년에는. 그러면 2016년에서부터 2024년 실제로 이 사람 이제 입장이 확 바뀐 건 2021년부터인데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저걸로 바뀌었냐 이거지. 그 고립주의로 바뀌었냐 이거지. 트럼프를 질색하던 인간이 시류 따라서 막 그 칼날을 막 바꾸는 사람 아니냐, 왕사꾸로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반전이 좀 숨어 있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의 우크라 정책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 개판될 수 있습니다. 예, 제 입장에선 개판이죠. 우크라에서 확확 발 빼갖고 뭐 크리미아랑 뭐 돈바스 지역 광창 그 떼주고 양보 아닌 거의 항복성 양보하고서 어떻게 전쟁 미봉시키고 트럼프가 나는 전쟁을 끝냈습니다. 뭐 이런 개판 나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밴스 때문에 개판 나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가장 한가한 사람입니다. 실권이 없어요. 최근 한 100여 년 동안 부통령 중에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좌지우지한 사람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지미 카터 때 월터 먼데일입니다. 왼쪽 사진이죠. 다른 한 명은 아들 부시 대통령 때의 딕 체니입니다. 월터 먼데일이든 딕 체니이든 전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아들 부시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밴스한테 권한을 위임하겠냐? 트럼프는 내가 뭐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까?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순간순간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을 자리를 왜 부통령한테 줘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우크라 정책이 개판 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10중 8구 개판 날 거예요. 유럽이 정말 발분하지 않는 한. 그런데 밴스가 개판치는 주역은 아니다. 미국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밴스에 대해서 뭘 봐야 되냐? 밴스를 지명한 그 상징, 그게 뭘 상징하냐를 봐야 돼요. 이제 통상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중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 후보로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됐죠. 그때 이제 트럼프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한 럭비공이고 마이크 펜스는 굉장히 안정된 기존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완적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밴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가 운동, 공화당 접수 운동의 후계자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밴스는 행정부에 당장 뭐 행정부를 이 방향으로 이끌고 저 방향으로 이끌고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화당의 성격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마가 운동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후계자, 황태자 낙점을 받은 겁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마가 집회를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밴스가 다니면서 조직 관리하고 조직도 내실화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계산은 그거지. 이번에 이길 것 같다. 당선 가능성 높다. 그러면 나의 조직 기반인 마가를 마르고 닳도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세우겠다. 그래서 밴스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는 마가 후계자를 임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극렬하다고 싶을 정도의 민주당계 성향의 미디어죠. The Nation은 이렇게 말합니다. 밴스의 임명은 마가로 변질된 공화당의 미래를 확정짓는 사건이다. 네. 그리고 미국에 울려 퍼지는 지옥의 애가는 이제 슬퍼서 울부짖는 노래를 애가라 그러죠. 밴스는 마가로 변질된 공화당의 미래를 확정짓는 영혼 없는 도구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목 자체가 아메리칸 헬러지 아니에요. 엘러지가 애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울려 퍼지는 지옥의 애가 헬러지.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든 거죠.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무지하게 이제 씹은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재밌게 말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훨씬 더 여유 있게.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짧지만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And in choosing such a young person to be on the ticket with him, there's an unavoidable implication that Trump has sort of chosen an heir, chosen someone to take the mantle of that MAGA movement and go forward with it, whether it's as a future president himself or simply as someone who is poised to exert great influence in the Republican Party, continuing to shape it along those populist conservative lines for years or potentially decades to come. 그러니까 공화당을 완전히 체질 변화시키겠다. 나는 대통령 업무에 바쁘니까 그 일 뛸 젊고 에너제틱하고 실력 있고 똑똑한 친구로 밴스 안 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부를 이렇게 끈다 저렇게 끈다를 위해서 밴스를 앉힌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 미국의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밴스의 의미입니다. 마가 운동의 황태자, 마가 운동의 상속자로서 밴스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가 운동은 트럼프가 만들긴 했지만 그런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대박을 친 거 아니에요. 그 정황이 뭐냐. 미국의 제조업 붕괴하고 제조업 기반의 중산층이 싹 붕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누구를 위한 세계화였어? 누구를 위해서 중국과 저렇게 튼 거야? 야 우리도 좀 살아야지. 이게 그냥 이른바 그 이제 영락한 지역 러스트벨트에 쫙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밴스의 선거구인 오하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튀어 올라온 거거든.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트럼프든 뭐 노럼프든 뭐 저럼프든 이럼프든 간에 누구든지 불리를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이 돼야 돼. 그리고 이번에 표출이 된 거예요. 트럼프를 통해서. 트럼프가 그걸 그냥 거대한 불길을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거 덕에 대통령을 한다고 당선돼서 떨렁 들어갔다고 쳐보자고. 이 무시무시한 대중 에너지를 아드님 에릭 트럼프가 하오리까? 며느님 라라 트럼프가 하오리까? 따님 이방카가 하오리까? 약간 좀 이상한 사자성 벤처 그 라비스트인 쿠시노가 하오리까 사위? 그러면 이 에너지가 무지하게 사나워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관리가 안 돼요. 차라리 밴스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게 나아요. 밴스 같은 사람이. 영악하거든. 그리고 밴스를 만들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페이팔 3인방입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피터 테일. 어디서 났냐?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페이팔의 핵심 주동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 남아공에서 났죠. 페이팔의 핵심입니다. 창업. 데이비드 섹스. 남아공에서 났습니다. 페이팔의 핵심입니다. 이 페이팔 주요 멤버들은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의 동조적이거나 그리고 보수주의 성향이에요. 이 페이팔 커넥션이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이거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커넥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가 인정하니까 이게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데이비드 섹스입니다. 피터 틸이 지금의 밴스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이 3인방이 트럼프한테 부통령을 밴스로 시키세요 라고 강력하게 추천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럼 피터 틸이 어떻게 밴스를 만들었나 보죠. 2011년 밴스가 예일대 재학 중에 피터 틸이 강연을 갔습니다. 그때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때 밴스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사람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는데 난 이때까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어벙하고 무식하고 그냥 아주 그냥 좀 앞뒤 꼭 막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된 개종이라 그럴까 귀의라 그럴까 그 신앙을 갖게 된 그 출발점이 된 사람이에요. 이 피터 틸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대를 졸업하고 2015년에 피터 틸의 벤처 캐피탈 미스릴에 합류를 합니다. 파트너로. 그리고 2016년에 힐리빌리 엘러지라는 책을 써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니까 제이디 밴스가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글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하자면 오하이오의 빈민촌 같은 데서 자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거든. 그 밑에서 이걸 그 밑바닥에서 이제 흙수저란 말이에요. 기어 올라올 때의 그 자기 가족 관계가 굉장히 솔직하게 잔잔하게 썼어요. 그게 힐리빌리 엘러지라는 겁니다. 힐빌리 엘러지인가? 예. 그때의 그 2016년에 그 베스가 되면서 정계 입문의 뜻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인가에 워싱턴으로 옮깁니다. 이 피터 틸의 회사를 나와서
그 회사 이름은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 회사명을 가진 벤처 회사로 옮겨요. 그리고 2019년에 자기 자신의 벤처 회사인 나리아 캐피탈이라는 걸 만드는데, 나리아 캐피탈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 투자 기금을 조성해 준 사람이 피터 틸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 키운 인물이에요. 계속 보면 인생의 그 고비에 피터 틸이 계속 나타나. 그리고 피터 틸은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나 저기 그 데이비드 잭슨하고 아삼육인 미국 벤처 캐피탈계의 거물입니다. 2021년에 피터 틸이 밴스를 데리고 트럼프의 말하려고 저택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때 밴스를 트럼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그 뭐 트럼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씹지 말고 말이야. 그 어차피 이 판 트럼프가 먹을 수 있어. 그래, 트럼프 저 마가 운동 저거 만만한 거 아니야. 그 트럼프한테 꼭 붙어서 가. 꼭 붙어서 가라고 내 말 명심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2021년부터 확 바뀌는 거예요. 밴스가 반 트럼프에서 친 트럼프 홍위병으로. 그래서 밴스가 트럼프의 인도스먼트 지지를 받고 오하이오 상원 후보가 되고 상원 선거에서 이기는데, 그때 피터 틸이 지금까지 상원 의원 선거에서 개인 성금 최대 액수인 200억을 질릅니다. 1,500만 달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페이팔 커넥션이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띄워준 인물이라고 이게. 그리고 지금도 밴스의 자금원은 오하이오 지킴이 모금기구 프로텍트 오하이오 밸류스 슈퍼팩인데, 여기 주요 기부자들이 전부 피터 틸이 섭외해서 조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부통령 지명에 발벗고 나선 거는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데이비드 삭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터 틸과 데이비드 삭스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벌어서 성공한 뭐 잘 나가는 뭐 벤처 캐피탈이 아니에요. 벤처 하기 전에, 페이팔 만들기 전에 이미 제야 정치 철학자야. 보수주의 청년 제야 정치 철학자예요. 30년 전에 페이팔 만들기 전부터 그 PC 좌파, 그러니까 우덜식 정의, PC라는 건 political correctness, 저는 우덜식 정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의야. 넌 그거는 인종차별주의야. 넌 그건 성차별주의야. 너는 그건 수국골통 보수 반동이야. 뭐 이렇게 낙인 찍어서 상대방 아주 매장시켜버리는 건. 너 친일파야. 너 파쇼야. 이거에 대해서 정면 싸움을 걸어요. 이미 1995년 저서에서 이 두 사람의 공동 저서입니다. 이 두 제야 보수주의 청년 제야 정치 철학자들의 다양성의 신화, 스탠포드 대학의 다문화주의와 편협한 정치 문화. 그래서 그 당시에부터 이제 그 아주 살벌해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풍미하고 있는 political correctness, 우덜식 정의, 좌파 해체주의를 맹렬하게 비판을 해요. 저는 그걸 볼 때 이 사람들의 고향을 좀 생각을 해봐요. 남아공이 그 아파르타이트 그 무너뜨리고 이러면서 그 만델라 이러면서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남아공에 뭐 최대 부자 흑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노조하면서 삥바리해갖고 그 부자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완전 마피아 정치판이거든. 그럼 남아공 백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냐 이거지. 이게 진보고 우리를 압박하고 저렇게 막 탐욕스럽게 삥 뜯고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애들이 정의고 진보를 표방하는 이게 맞냐.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산다고요. 남아공 백인들이. 이 아이러니의 그 첫 표현이 누구냐면 1930년대 시인 그 저기 뭐 로이 캄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로이 캄벨의 그 평전의 제목이 뭐냐?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로이 캄벨의 적과 동지들. 로이 캄벨은 완전히 매장돼가지고 깨우락지 돼서 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천재적 시인인데 남아공 출신에. 왜냐?
영국 왔더니 아이 해체주의 PC 좌파가 날뛰고 그 두목이 여성인데 버지니아 울프세.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울프 쪽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로이 캠벨이. 저 음탕한 것들, 이상한 놈들이라고. 버지니아 울프 양성애자잖아. 그러니 세태가 떠받드는 우리의 성녀, 우리의 성모 마리아 버지니아 울프를 들이받는 로이 캠벨 남아공 촌놈 영국 지성계가 밟아버렸죠. 그런 고민이 그로부터 90년 후인 2020년대, 그로부터 60년 후인 1990년대 남아공 백인들한테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인 것만은 아니야. 여기 사람들 문제 많아. 우리 나름대로는 제어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다 물러나니까 지금 쟤들 아사리판 벌어졌어. 이제 남아공이 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그게 백인들의 그 안타까움이었을 거라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백인들의 인종차별, 흑백 분리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냐. 그것도 우스꽝스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양쪽에 다 일면의 진실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한쪽은 세상의 각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추앙되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경멸을 받고. 이게 웃기는 거지. 양쪽에 다 일면의 진실성이 있는데. 그래 고민이 깊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애국과 보수주의라는 거는 모든 유럽 국가가 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서 전범이 됐고 대량 학살범이 됐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 길까지 이렇게까지 온 거지. 이게 독일의 생각 있는 사람들의 감히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뇌일 거 아니에요. 그거 표현하는 순간 저 히틀러 찬양자, 나치 찬양자라고 이제 낙인 찍혀서 골로 가니까 조국이가 친일파 낙인 찍듯이 그냥 부르르 떨고 분노하고 죄책감에 죄송합니다. 그걸 계속 연부를 외야 너 착하고 너 사람 꼴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내가 왜 죄책감 느껴야 되냐. 애국과 보수주의는 애국과 반공은 그 당시에 다 했어. 다른 나라도 생각 있는 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애국심이 있다든지 우리가 그 반공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히틀러 같은 괴물을 우리가 만들어내 갖고 스스로 그런 파멸적인 길로 갔는지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고민해야 돼. 구별해서 고민해야 돼라고만 얘기해도 그냥 두들겨 맞는 거야. 너 국가주의야. 걔들은 애국은 국가주의고 내셔널리즘이고 그거는 나치의 위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가스라이팅이니까. 이런 독일의 고민을 담담하게 통일 후에 그린 영화가 나옵니다. 굉장히 우울한 그게 오이로파라는 영화예요.